자, 이제 에센셜, 우리 이제 93번인데요. 이번 편부터 이제 마지막 편인 114편까지는 우리가 이제 제3보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모집인 중에 생명보험만 판매하시는 분들은 제3보험 전까지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3보험을까지도 판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제3보험의 구분, 종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옳은 곳은 고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과 정액보상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제3보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3보험을 설명을 해보면 제3보험은 약간 우리가 그 생명보험, 그 다음에 손해보험을 합해 놓은 것 같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정액으로 보상을 하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손으로 보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상법 개정 시 제3보험이 법체계에 편입된 것은 우리가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처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참고로 알아둘 부분은 제3보험은 상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보험에 대해서 상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제3보험에는 질병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보험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저는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 상질간. 그래서 연금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이죠. 제3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보험협회에 모두 등록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분 아니면은 제3보험만을 독립적으로 하는 판매회사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양 모든 협회에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3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제3보험은 질병을 진단받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장하는 질병보험과 또 우연하게 외래 사건으로 발생하는 상해보험 등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양이나 이런 것들까지 보장해주는 간병보험까지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보험업법 개정 시 최초로 제3보험이 법제계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이 이제 2003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건 좀 가혹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보험업법 개정 시에 최초로 우리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체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법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더 좋겠다. 질병보험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치료. 자, 질병보험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병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상해보험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보험이 아니라 이거는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제3보험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상해보험은 연령에 관계없고, 우리가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질병은 연령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질병보험에서는 우리가 일부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해보험에서는 우리 연령에 관련 없다. 근데 3보험이라고 하는 거니까 상해 질병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되겠습니다. 우리 제3보험 관련 법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보험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보험업법하고 관련돼 있고 상법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맞는 거니까요.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거 맞고요. 상법상의 간병보험이 정의되어 있고요. 지금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상법상 간병보험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상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게 간병보험입니다. 제3보험 자체도 우리가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제3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상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고요. 상법상 제3보험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상법에는 질병보험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에 이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네, 간병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에 적용을 받는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이 대표적으로 질병 보장을 해주는 보장성 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보험업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 아까 보험업법에는 뭐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재산보험업까지도 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재산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에 대한 종목을 판매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반대예요. 생명보험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의 모든 보험 종목을 판매할 수 있다. 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5번 에센셜입니다. 이제 재산보험 모집 자격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사 등록 요건은 우리 앞에서도 다뤘던 지문 중에 그 관련 업무에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데 3년 이내여야 되고요.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1년 이내에 시험 합격을 하셔야 돼요. 1년 시험 합격한 지 1년 이내에 같이 등록을 하시면 되니까 합을 얼마니 하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1, 3, 1 하니까 5가 되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상해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모두 등록해야 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니까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이니까 같이 판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등록하면 돼요? 생명보험협회에만 등록하면 되죠.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우는 생명보험협회와 우리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해야 된다. 자, 여기 아까 조금 전에 1번에 설명한 것 중에 그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생명보험이냐면 손해보험에서도 이제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면 된다. 하여튼 모두 등록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생명보험협회 모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보험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한 군데 협회에다가 재산보험 한 군데만 우리가 등록을 하면 된다. 생명보험에 대한 모집 자격을 획득하면 재산보험 모집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설계사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모집 설계사가 됐어요. 재산보험을 팔기 위해서는 또 재산보험 설계사 시험만 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 자격이 주어진다가 아니라 생명보험에 대한 모집 자격을 획득하면 재산보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여러분들이 재산보험 자격시험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재산보험 상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산보험이나 설계사 다 어디예요? 예.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협회에다 등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96번째 에센셜입니다. 틀린 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자, 손해보험은 재산보험의 질병사망 특약 부과 요건에 제한이 없다. 우리가 재산보험에 이제 손해보험이 재산보험에 들어서 사망 보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저축성 보험이 아닌 질병 사망 보장 특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부과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별 2억 원 한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이 80세까지여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과 요건이 없다. 아니라 부과 요건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금지하는 것은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에서 겸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허가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생손보 겸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겸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가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이 재산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겸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보험업법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은 원칙적으로 재산보험에 대해서 겸용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업법에서 재산보험에 대한 겸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명보험 시험 보시고 또 재산보험 시험 보시는 겁니다. 상해와 질병에 의한 사망은 주계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사망보장은 모두 주계약이 아니라 특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은 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특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의 보험기간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성격,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 보험 상품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97번 에센셜입니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보험이나 생명보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에 존재하는 어떤 그 손해액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이 지금 시가로 100만 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해 주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자, 보험회사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보장해 주는 게 맞고요. 피보험 이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재 여부와 기속이 보험사고 후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되고요. 생명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손해보험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에서는 필수적인 해당 사항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인 자동차의 피보험 이익은 현재 가치를 그대로 얘기하는 게 피보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겠고요.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정액, 실손을 다 같이 하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져서 정액, 실손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보험 이익은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거고요. 피보험은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건 맞지만 재산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고요. 손해보험에서 판매되는 질병, 사망, 특약 아까 제가 몇 세까지요? 보험기간이 80세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하고 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기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지만 우리 제3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 사망의 특약 인 경우에는 80세 개인별 2억 원 한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3보험은 실손 보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손 플러스 정액 보상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8번 이제 에센셜입니다. 우리 제3보험의 설계 기준인데요. 제3보험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 제3보험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질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암이나 이런 걸로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 시에 우리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대상자가 없어졌으니까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3보험은 기준 연령 요건에서 우리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3보험은 뭘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으로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으로 설계하면 안 된다. 요 내용이 지금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러니까 보험금이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 시에는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죠? 어린이 보험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제3보험에서는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그냥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3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3보험 상품은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만 우리가 보장성 보험으로 개발을 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만기 환급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9번 에센셜 상해보험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상해로 인한 사망은, 자, 상해보험에서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뭘 보장해줍니까? 그죠? 사망도 당연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사망보장 같은 경우에 어떤 겁니까? 죽을 시기만 내가 불확정한 거죠. 그런데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게 다 불확정한 겁니다. 그죠? 발생 여부도 알 수 없는 거고 시기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피해 정도도 알 수 없는 모두가 불확정인 그런 내용이 상해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은 주계약에서 질병 사망을 부과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3보험에서 사망 보장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특약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약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게 아니라 특약에서 사망을 보장해 준다. 상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다툼 여짐이 생명보험에 대해서 생명보험보다는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해 외부 조건이 맞냐 아니냐 뭐 시기가 맞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불확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게 모든 게 다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시기, 발생 시기만 불확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비해서 훨씬 더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다. 예, 크지 않다가 틀린 지문이겠고요. 상해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사망 그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적이다. 이런 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0번째 우리 상해사고의 요건인데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건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급격성. 여기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급격성의 급박한 사고기는 맞지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해사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은 거, 외래성은 밖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견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우연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우리가 급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체상의 발생 원인이 외부적 요인 상태에서 발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외래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해보험사고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견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우연성. 그러니까 상해사고의 요건은 우리가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 요 세 가지인데요. 이게 동시에 발생을 해야 돼요. 이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상해사고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가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아닌 용어들 뭐 지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상해보험의 보험 지급을 위해서 상해사고 요건이 된 것은 요 세 가지 급격성, 우연성 이것은 동시에 세 개 다 충족을 해야 된다.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지 하나만 충족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급격성이란 원인의 결과에 예견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우연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살행위, 자해행위, 자살로 인한 발생한 상해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해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급격성도 아니고 우연성도 아니고 외래성도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완만하여도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보상한다? 완만 연속은 우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완만한데 예측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연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1번째 우리 에센셜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상해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해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 자, 우리 이제 상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하나. 그죠? 상해 질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해사고에서.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하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상해는 우리 상해보험에서 보장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을 해줘요. 왜냐하면 상해가 원인이 된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상해보험에서. 근데 거꾸로 질병이 원인이 돼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니까 상해가 발생한 거는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신체상해 발생 원인은 자신의 신체에 자, 우리 신체상의 발생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으면 이건 질병인 거죠.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상해사고의 결과로 받은 상해니까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한다? 그렇지 않다. 더 넓은 개념으로 한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상 보여지는 상처보다 더 큰 범위로 우리가 보장을 해준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신체장애는 보장하지 않는, 당연히 상해보험인데 상해로 인한 신체장애는 보장을 하겠죠.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당연히 보장해주지 않지만 상해로 인한 신체장애는 보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2번째 상해보험의 가입 조건 및 상품 설계입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이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장기간으로 하면 보험회사에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사건은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 질병보험, 암보험 같은 경우 1년으로 하면 안 되겠죠. 보장기간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년, 10년 이상. 자, 상해가 1년, 질병이 10년 이상.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하는 위험률의 기준은 뭐냐? 우리 상해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근로 조건, 직업 조건, 그런 외부 조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직업 또는 직무하고 관련이 있고요. 일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고요.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당연히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보험이 상해보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직종별로 5등급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5등급, 3단계로 위험 등급을 직종의 위험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연령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죠. 연령별 등급 체계가 뭐 그렇게 말을 쓰진 않지만 연령별로 적용을 받는 것은 질병보험이 되겠고요.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고연령자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좀 제한될 수 있겠죠. 상해보험에서. 근데 고연령자, 연령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고연령자에 대한 제한은 상해보험에서는 없습니다.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높아지는 것은 상해보험이 아닌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연령별로 상해 발생률 차이가 클 경우 단일률, 군단율, 연령별로 우리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일률, 군단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경우, 적을 경우에 연령별 상해 발생률 차이가 적을 경우에 우리는 단일률이나 군단율, 그래서 우리가 단체보험 같은 게 단체 상해보험 같은 데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3번입니다. 직업 위험 이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직업별로 위험 등급이나 직무가 변경되는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 이 직업에 관한 거는 우리가 상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최초에 어디에 보장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재산보험은 보험업법 계속 얘기하는데 이 상행위 그래서 직업의 직무 변경에 관해서는 어디에 적용을 받냐면은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에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계사에게 통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뀐 내용을 설계사에게 통지하면 설계사가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물론 설계사가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험을 가입시켰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해야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직무에 따라서 직업을 5등급 3단계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3등급 5단계 이렇게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가 큰 숫자 5등급 3단계로 나누고 있다. 보통 뭐 위험, 고위험 뭐 이렇게 그 상중하 이렇게 상단계로 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등급 3단계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보험 가입 금액은 변동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게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보험료 올려가야 되고 보험 금액은 낮추게 하겠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위험에 대한 위험이 바뀐 거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업법은 이 직무, 직업, 직무 변경에 대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알린 것,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통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우리가 불이행한 경우 우리가 고지 의무나 통지, 지자 돌림이죠. 고지, 통지는 전부 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104번 에센셜입니다. 직업별 위험 등급. 우리 직무 변경 통지 의무 두 번째입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 시에는 직업 변경과 관계없이 보험금이 전액 지급 관계없으니까 통지 의무와 관계없이 일상 상해에서 발생한 거니까 직업 변경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이 되는 게 맞죠.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 설계사 아니고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그랬고 위험 등급은 5등급 3단계라고 얘기했고요. 보험업법에서는 이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업 직무 변경에 대한 통지문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예전부터 정해졌던 상행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바로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지, 고지, 의무 위반 시 해지할 수 있다. 직업 직무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되는 거. 변경할 때는 그 즉시 하는 겁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1개월 이내에 통지하는 거지 여러분들 개인은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되는 거고요. 위험이 낮게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낮게 변경됐으니까 여러분 통지하고 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낮게 되거나 높게 되거나 다 통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사무직에서 농업종사자로 직업을 변경해서 농기계 운전 중, 그러니까 농업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옮겨서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죠. 그래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더 높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05번째. 이제 우리 재산보험의 두 번째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맞게 정의한 겁니다. 이건 질병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질병은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조직, 장기 또는 상대적으로 해서 상해와는 달리 외래성, 질병에 대한 부분은 내재적으로 내재 안에서 생긴 병이니까 외래성이 존재하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질병에 대한 정의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개념에 대한 질문, 가로치고 질명이냐 물어보는 게 있는데 우리 참고로 앞에서 다뤘던 장애에 대한 정의하고 약간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1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뭐라고요? 질병. 좀 약간 장애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장애는 영구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영구적인, 정상적인 기능, 질병, 영구적인 기능, 장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보험은 주로 단독형으로 판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은 단독형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주계약, 특약 다 형태로 해서 판매가 되니까 여러분들 단독형으로 판매된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질병보험 시장이 포화됨에 따라 점차 종신보험 판매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 판매가 포화가 되면서 이제 질병보험 시장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풀어볼 때 분명히 혼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꼭 기억하셔서 종신보험이 잘 판매가 안 돼서 판매가 안 돼서 우리 질병보험 시장이 우리 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 질병보험에서 보장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외래성이 존재하지 않은 거죠. 질병보험은 내재성, 신체에 내재된 거니까 외래, 밖에서 들다 다친 거니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106번 질병보험의 일반적 가입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건데요. 상법에서는 20세 미만의 가입은 명시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가입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보험은 실손보험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손보험 급부가 정해져 있는 보험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이 틀렸습니다. 실손이 가능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형태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암보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들을 때는 암 걸릴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보험료가 낮다가 나이가 들면 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고연령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률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에 대해서는 질병보험에는 가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보험은 가입기간이 아까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상해보험은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 상품인 대부분인데 우리 상법상에서는 질병보험에 대한 나이 제한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법에서는 보험 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질병보험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높아집니다.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보험이 질병보험이에요. 연령에 따라 높아지지 않는 거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는 개발되지 않는다. 아니고요. 만기 환급형으로도 개발한다. 순수 보장형, 만기 환급형 다 개발 가능합니다. 재산보험은 대부분 다 일반적인 보험이 대부분 다
순수 보장형 보험하고 만기 환급형 보험이 둘 다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되지 않는다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재산보험의 개별 상품 중에 대표적인 거 암보험하고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먼저 암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연령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는 높아지고요. 틀렸고요. 암 직접 치료 보험은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도 보상한다. 예,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고 있고요. 암으로 인한 사망은 주계약이 아니라 항상 질병보험, 재산보험에서는 사망보장은 특약에서만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암보험은 주계약, 특약 모두 판매되고 있다. 맞는 지분이 되겠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서 제외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이나 후유증 이런 거 제외되고 있고요. 식이요법, 명상요법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나 면역력 강화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되고 있습니다.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암보험은 만기 환급형으로 당연히 아까 설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대 주요암, 고해악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겁니까?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암과 제자리암의 보험금은 동일하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암은 우리가 보통 그 연기암을 제자리암이라고 하거든요. 연기. 그러니까 거의 가입 초기나 거의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암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 보험료의 10에서 20%의 보험금만 지급하고 있으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암으로 사망 시 사망보험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한다? 이런 경우 없는 거죠. 특약이 없는 경우 암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겠습니까?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는 겁니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는 거. 뭐라고요? 약관상 정하지 않은 그런 원인으로 사고됐을 때 그렇게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아니죠.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보험료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 개시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됐을 때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회당 최고 한도일. 좀 어려운 용어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은 계속 보상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제자리암 진단암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암 진단 받았다고 계약이 소멸되면 암보험을 왜 듭니까? 그죠? 죽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소멸되는 게 맞지만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도 제자리암인 경우에는 10에서 20% 적게 지급된다. 특정 암만 직접 보장하는 상품이 있죠. 특정 암만 보장하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싸겠죠. 그죠? 다 보장해주는 것보다 전 암을 보장해주는 것보다 특정 암이니까 상대적으로 싸겠고요. 암수술 보험금은 암 진단 보험금을 초과하여 당연히 지급됩니다. 수술 보험금인데 진단 보험금보다 만약에 진단 보험금보다 적다 그러면은 수술 보험금이 훨씬 더 클 텐데 그 보험을 왜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과하여 지급한다. 암보험은 상대적으로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죠. 질병보험 자체가 우리가 병에 걸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산보험의 대표적인 두 번째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우리 사실과 다른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는 재산보험 상품은 중복계약에 따른 모든 이런 것 우리가 지문에 들어가면 좀 틀린 의심하고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계약이 아니죠. 왜냐하면 재산보험 상품 중에도 실손보상 급부가 되어 있는 상품만 우리가 비례보상 대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재산보험에서 의료비 등 실손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상 책임액에 비례한다. 어디요? 상법의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의료보험도 상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서 보상 책임액의 한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국민건강보험 급여 중 법정 본인 부담액과 개인 부담, 비급여, 항목, 합계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전부를 보장해주면 실손의료보험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장해주는 그런
의무적으로 그 법정으로 부담해주는 부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 판매되지 않는 게 아니고 실손의료보험은 순수 보장형으로만 판매되죠. 여러분들 실손의료보험 가입했다고 1년 지나서 낸 보험금을 돌려받는 건 없습니다. 순수 보장형으로만 판매가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되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은 2018년부터는요. 단독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약 형태가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단독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당연히 보험설계사도 위임을 받은 거니까 중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누구한테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손보험의 중복계약 체결 여부 확인 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고객의 정보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른 보험, 왜냐하면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손의료보험 두 번째, 110번째 우리 에센셜이 되겠습니다. 신의료보험. 자, 우리가 이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문제 푸시는 분들은 작년이 되겠지만 올해 7월 이후에 신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실손의료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좀 바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원 통원 의료 치료 시에 최고 부장 한도는 얼마냐면 5천만 원 한도. 급여 5천만 원, 비급여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공제 금액, 이제 이런 금액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해보험 쪽을 아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급에 대해서는 10,000원 공제 금액이, 상급 종합의료병, 종합병원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최소 2만 원에 대한 급여 기준 적용을 받고 있다. 공제 금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의원이다 그러면 10,000원, 상급 종합병원이다 그러면 2만 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요 금액을 잘못 기억해서 잘못 기입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의 비율은 기본형과 특약이 동일하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기본형은 자기 부담금이 20%고요. 특약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특약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틀린 질문이죠. 우리가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은 우리가 급여, 특약은 비급여 항목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재산보험의 세 번째 상품인 간병보험에 해당하는 상품, 이제 우리 에센셜 1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간병보험 자체가 실손보상으로 보상을 해주면 오랜 기간 동안 금액까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손보상으로는 보상을 안 해주고요. 원래는 실손보상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하는 것은 정액보상 상품만 판매하고 있고요.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아야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보상,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보상받을 때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가입 조건은 우리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65세 이하인 자가 노인성 치매, 어떤 그런 노인성 질병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 가능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 아니고 65세 미만이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주계약으로 가입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부과해서 판매되는 상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란 말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간병의 대상이 되는데, 이건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정의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알기보다는 그냥 이 부분이 좀 내용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기가 불편한 거죠. 이동하기가 안 되는데,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라든지 화장실 사용하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목욕하기, 그 다음에 옷 입기,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동하기를 할 수 없으면서 아래의 조건들이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에 따라 2008년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니까 보험업법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장기 요양법이라고 하는 것이 2008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112번째 에센셜입니다. 간병보험의 종류 및 간병보험은 크게 보면 민영장기보험, 민영장기 간병보험과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여긴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인데요.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이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그런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정액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심신의 기능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가 요양 등급, 그죠? 요양 등급을 정해놓고 그 요양 등급률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정액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는 단독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적 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독형으로만 가입이 가는 게 아니라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인 요양시설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과 민영 장기 간병보험 중 우리나라에 먼저 판매된 상품은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가 판매가 되는 게 먼저 공적인 게 먼저 도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민영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먼저 도입이 됐다가 이런 부분이 공적으로 넘어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혼돈의 문제가 있으니까 좀 민영이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심신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요양 등급을 차등 적용해서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차등 지급한다. 동일하게 지급하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더 많은 부분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간병보험은 갱신형 보험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간병보험은 대표적으로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금을 산정할 수 없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13번째 간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자,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건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해 보험이 되겠죠. 연령하고 관련된 건 뭐라고요? 질병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보험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없지만 간병보험은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위험률 변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 종료 시 계약은 소멸된다. 그죠? 당연히 대상자가 없어지면 소멸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민영장기 간병보험에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후다? 아니죠. 민영장기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병보험의 일반적으로 가입 연령은 만 30세 이후입니다. 30세 이후고요. 종신 동안 보장을 해줍니다. 면책기간 중 재해로 인한 중증 치매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근데 면책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치매가 발생하면 보장을 못 받지만 재해로 인한 치매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치매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 자,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애 등급에 따라서 우리 간병 등급, 요양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질병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센셜 마지막 위험률 변동제도입니다. 우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위험률 변동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위험률 변동제도는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위험률 변동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회사가 위험률을 조정하기 위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까 위험률 변동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자,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에서 인가 허가는 어디라고요? 금융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간병보험이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위험률 변동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간병보험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히 데이터가 부족해서 처음에는 싸게 했다가 사고가 많아지고 우리가 보장 내용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리나라는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률 고정제도가 아닌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경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위험률 산출이 용이하지 않다. 우리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 그래서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에센셜 114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